사회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심리학이 개인에게 주목했다면 사회심리학은 집단에 주목하는 거죠.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과 행동에 다른 사람 혹은 집단이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연구했던 게 인지심리학이라면,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좀 달라지냐, 혼자 있을 때와 옆에 동성 친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고, 혼자 있을 때와 옆에 이성 친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냐, 그게 사회심리학입니다. 또 왜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라면은 하지 않을 행동을 옆에 친구가 한 명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게 될까? 또 혼자 있으면은 도저히 못할 일을 어떤 집단 구성원들과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타인이나 집단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종류와 영향력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의 답을 하는 분야가 사회심리학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영향을 먼저 많이 이야기하죠. 한 개인의 판단과 행동, 결정 이런 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타인은 누구인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뜻이죠. 어떤 특성을 가진 타인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냐. 사실 모든 타인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 모든 타인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죠. 인플루언서가 된다는 뜻이야. 그럼 누가 인플루언서가 되느냐? 첫 번째는 권위 있는 사람. 사회적인 권위자.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높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밀그램이라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님 같은 사람은 권위자죠. 그러니까 이 권위자가 진행한 어떤 실험에서 퀴즈를 맞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기 충격을 주는 처벌을 했거든. 근데 그 전기 충격의 강도가 1부터 10까지 있었어요. 근데 10까지 올리면은 사람이 기절할 수도 있는 강도로 아주 강력한 강도야. 근데 이 밀그램 교수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서 우리 실험의 규칙입니다. 전기 충격의 강도를 높이세요. 할 때마다 사람들이 따랐을까 안 따랐을까? 따르지. 왜? 무서우니까. 권위자니까. 교수님이니까. 말 안 들으면은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잖아. 심지어 끝까지 올린 사람도, 전기충격 10까지 올린 사람도 60% 정도나 된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왜 나쁜 히틀러 같은 사람에게 사람들이 복종할까, 그런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지로귀마라는 사자성어를 압니까, 여러분? 지로귀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다, 그 뜻이잖아요. 옛날에 중국 춘추전국 시대 이제 끝나고 나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했을 때 이야기죠. 진시황이 죽고 진시황의 둘째 아들인 호해가 간신배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새로운 황제로 등극하는데, 이 간신배 중에 최고가 조고라는 환관이었어, 환관. 근데 조고라는 환관이 사실상 황제나 다름없는 권력을 손에 넣게 되죠. 이 황제 호해는 허수아비야, 허수아비. 근데 이제 조고 나쁜 이 황관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과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쓴 방법이 이 지록유마잖아요. 궁궐에 사슴을 한 마리 갖다 놓고서 왕이시여, 아니 뭐 폐하 이랬겠지, 황제니까. 폐하, 여기 말이 참 보기 좋습니다. 사슴 갖다 놓고서. 그러니까 황제가 황당하죠. 아니 지금 사슴을 갖다 놓고서 무슨 훌륭한 말이 왔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오호, 신하들도 한번 그렇게 생각하는지 볼까요? 너 이거 사슴이야 말이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근데 그 앞에서 이거 사슴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 사슴이요 하면 작두를 대령하라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죽어라. 아무도 사슴이라고 못하는 거야. 권위에 복종해야 되니까. 무서우니까. 권위에서 벗어나려고 했다가 탈권위를 하려고 했다가는 뭐 죽을 판인데. 그리고 인기라는 것도 일종의 이제 권위가 되죠. 인기, 유명세, 광고로 돈 버는 사람들은 인기 있는 사람들인 거 아니겠어요? 유재석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광고에 나오는 거고, 아이유가 광고에 나오는 거고, 뭐 수지가 광고에 나오는 거고. 인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기 있다. 또 사이비 종교 같은 데서는 종교적인 지위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작용하죠. 자기를 막 또 자기가 다 예수님이래. 일종의 전문성이라는 것도 권위예요. 그냥 엄마가 당신이 이제 술 먹으면 안 된대요, 죽는데요 할 때는 듣지도 않던 아빠가 의사한테 갔다 오더니, 야 의사 선생님이 나 이제 술 먹으면 안 된대, 나 죽는데, 그러면 말 들을 수 있지. 엄마 말은 안 들어도. 왜? 의사는 전문가니까. 애플을 창립한 멤버 중에 하나인 스티브 잡스가 언제나 성공한 것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 지금 여러분들 뭐 지금은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는데 뭐죠? 그냥 이렇게 싱싱이 전동 싱싱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예전에 세그웨이 왕발통이라고 부르던 그게 좀 발전된 형태로 그냥 이렇게 전기로 빠르게 작게 그 싱싱이 같이 있는 거 있죠. 그거가 근데 원래 실패작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투자를 했었는데 자기 돈만 투자한 게 아니라 회사 돈까지 많이 투자했다가 애플이 사실 망할 뻔했죠.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잠깐 애플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거든.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이런 잘못된 투자를 하는데도 아무도 못 말리는 거야. 왜? 스티브 잡스는 그냥 지잘난 맛에 사는 놈이었거든. 내가 전문가야. 다 내가 권위자야. 니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야. 그러다가 이제 크게 한 방 얻어 맞은 거죠. 이제 브레인스토밍 이런 걸 할 때도 사실은 회사에서 회의를 하면서 우리 좀 앞으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브레인스토밍도 좀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이 권위와 서열이 있게 되면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냥 뭐 내 직장 상사의 아이디어에 동조하게 될 테니까 그냥 당신의 말에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기가 쉬워. 또 목소리 큰 사람에게 그냥 따르게 되기가 쉽고, 또 그 집단에서 어떤 회사 부서에서 똑똑하다고 알려진 사람의 말을 그냥 따르게 되기 쉬운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집단 지성이 발휘되는 게 아니라 집단 사고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획일화 되는 거야. 브레인스토밍이 집단 지성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집단이 똑같은 생각으로 몰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는 브레인스토밍을 하지 말아라. 익명으로 브레인 라이팅을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지. 회의를 하기 전에 회의 주제를 회사원들에게 쫙 뿌리고 이렇게 뿌리고 나서 미리 의견을 받으라는 거예요. 글로. 사람들 다 모인 상태에서 말하게 하면은 권위에 의해서 집단 사고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 모이지 않았을 때 진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 이제 좀 혁신 같은 걸 잘하는 회사들은 브레인 스토밍은 잘 안 해요. 브레인 라이팅을 하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요. 뭐 여성들도 그렇고 남성들도 그렇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괜히 좋아지고 사랑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 거야.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미소를 지어주고 칭찬해주고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뭔가 보답해야 된다는 압력을 받거든. 심리적으로. 심리학적 상호주의라고 하죠.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은 보답을 해야 돼. 그런 압력이 있어. 심리적인. 이거를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업사원들 아니겠어요? 영업사원들은 계속 막 친절하게 안부 인사해주고 기념일에 뭐 선물 보내주고 명절에 선물 보내주고 해 바뀔 때 달력 보내주고 뭐 이러죠. 근데 그런 걸 계속 받다 보면은 아 내가 이제 받기만 하는 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얘 보험 하나 들어줘야지. 그냥 들어주고 치워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업 성공한 거야. 그리고 요즘에 뭐 배달 음식 같은 거 많이 시켜 먹는 문화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 그 배달 음식에 대한 평가가 되게 중요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음식점들이 뭐 이렇게 가끔 뭐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비스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서비스로 주는 것에 이렇게 뭐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 예를 들면 떡볶이만 시켰는데 뭐 튀김을 그냥 한두 개 좀 주면서 서비스라고 해놓는다거나. 근데 그런 걸 받으면은 평가를 나쁘게 해주기가 쉽지 않죠. 실제로 맛이 없어도 아씨 맛 더럽게 없는데 이렇게 되더라도 평가를 나쁘게 해주기가 쉽지가 않아. 5점은 아니더라도 뭐 4점은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호의를 무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공포 같은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좀 휘둘릴 수 있어. 정치 권력에 의해서 두려움을 주는 사람.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이고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인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도 예전에 군사 독재 시절에 박정희, 전두환 같은 사람들을 일종의 정치 권력에 의해서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또 신체적인 능력이나 힘에 의해서 두려움을 주는 사람.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이런 거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죠. 뭐 그냥 등치 큰 애들, 주먹 잘 쓰는 애들. 근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보면 다 웃기지. 아유, 유치한 녀석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청소년 시기에는 그게 대단해 보일 때가 있죠. 야, 싸움 잘하네. 그렇게.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심적 지배라고 하지. 가스라이팅. 그리고 뭐 이렇게 범죄 심리학 쪽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 같은 거. 또 무섭게 생긴 사람이
말 그대로 무섭잖아. 무섭게 생긴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 그리고 일부러 무섭게 보이려고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이나 깡패들이 문신을 하는 거죠. 일부러 무섭게 보이려고. 또 우리는 예쁜 사람들에게, 또 멋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신체적인 매력이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실제로 아이들 때부터 예쁘고 잘생긴 아이들은요, 어른들의 돌봄을 더 많이 받아요. 예쁘고 잘생긴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고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고취시킬 수도 있어요. 야, 너 왜 갑자기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아, 영어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예쁘고 잘생긴 범죄자들은 형량이 낮아져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면접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고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능력이면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뽑는다는 얘기지. 군대에서는 군인처럼 생긴 사람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 사람들이 별을 달아요. 군인처럼 생긴 사람. 능력도 물론 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군대에서 누가 승진하느냐를 볼 때 외모로 평가하는 것도 예측이 된다는 얘기예요. 군인처럼 생겼네, 군인답게 생겼네, 그 사람들의 인사평가 점수가 좋아요. 하여튼 뭐 이게 그렇다고 뭐 성형수술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기관리를 잘해서 신체적으로 매력있게 되는 것, 운동을 좀 하는 것, 다이어트를 어느 정도 좀 하는 것, 뭐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겠죠. 잠도 좀 잘 자고. 여학생들은 뭐 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남학생들도 중요한 자리에는 화장도 좀 하고 가고 이제 그래야 돼. 면접 같은 거 보러 갈 때 이렇게 좀 비비크림 발라가지고 톤 좀 맞추고 파운데이션 좀 찍어 바르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집단의 영향도 받죠. 근데 모든 집단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영향을 받게 만드는 집단의 특성이 있는 거지. 개인처럼 영향을 받게 만드는 타인의 특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의 특성이 있어. 일단 나 빼고 다 만장일치를 하는 집단은 영향을 미쳐요. 이게 애쉬라는 사람 심리학자의 동조 실험이라는 걸로 밝혀진 적이 있었던 거죠. 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답을 고르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생각할 땐 2번이 정답인데 자꾸 내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1번이라는 거야. 아니 누가 봐도 2번이 정답인데 자꾸 1번이래. 근데 그냥 처음 한두 명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저 사람들이 뭐 잘못 봤나 보다. 어떻게 저거 실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에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답변을 하는 사람이고 내 앞에 9명이 얘기하는데 9명이 다 잘못된 답을 얘기하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나도 내 신념 또는 내가 생각했던 정답을 버리고 그냥 앞에서 만장일치로 얘기했던 거를 이야기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들이 뭐 굉장한 강심장, 강철심장이 아닌 이상 앞에서 다 1번이라고 하는데 내가 난 2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 이런 걸 사회적 압력이라고 하죠. 사이비종교에서도 늘 그래서 써먹는 게 2명, 3명이 같이 다니면서 한 명 몰아놓고 막 얘기하잖아. 형제님, 자매님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신념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지금 막 전도 당하는 사람만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요, 그냥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지. 왜? 그렇게 한번
뭐 사이비 종교 집회에 참석하잖아요. 자기를 뺀 모든 사람들이 교주님 만세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 안 할 수 있을까? 따라하게 된다니까. 그리고 따라하다가 일종의 세뇌 당하는 거지. 그리고 요 만장일치는 그래서 되게 위험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중간에 한 명이라도 소수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즉 만장일치가 깨진다. 그러면은 나도 집단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어. 즉 내 앞에서 이야기한 9명 중에서 사실 그게 또 꼭 정답일 필요도 없어. 정답은 사실 2번인데 다 1번이래. 근데 중간에 어떤 놈이 1번이라고 얘기 안 하고 내 생각은 3번인데 근데 3번도 틀린 답이거든. 오답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나는 내 신념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난 2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소수 의견의 효과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소수 의견에 의해서 깨지기만 하면은 사람들은 집단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리고 어떤 집단 안에 섞여서 익명성이라는 거를 느끼게 되면 사람들은 안 하던 짓을 많이 하죠. 근데 반대로 투명해지면은 되게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하여튼 익명성, 어떤 집단에 섞여서 익명성을 느낀다. 그러면은 도덕성이 떨어지고요.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해요. 언제나 익명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부정행위가 증가하는 거예요.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수록 부정행위가 증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수업에서는 한눈에 여러분들이 지금 싹 다 보이기 때문에 수업 듣다가 도망갈 수가 없죠. 그리고 저 문소리가 워낙 커야 말이지. 드르르르가 하는데 어떻게 도망갈 거? 근데 대학 강의실 중에서는 대형 강의실에서 교수 눈에 사각지대가 있거든? 안 보이는데. 가끔 이제 그런 데 앉아있던 학생들은 도망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수업 듣다가. 근데 결국에는 집단에 섞인 익명성을 이용한 거지. 에이, 나 하나 없어진다고 알겠어? 이렇게 하고 도망가.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막말, 언어폭력, 가짜뉴스 이런 게 끊이지 않는 이유가 결국 익명성 때문 아니겠어요? 나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야, 너 네 얼굴 다 제대로 보이고 얘기해봐. 그러면 안 하지. 그럼 안 하지.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막말하는 거지. 욕도 하고.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도 다들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긴 하지만은 명찰을 이제 하나씩 다 채워주면서 누구누구 씨 잘 듣고 있죠? 제가 이렇게 확인하면서 하면은 더 집중하는 척이라도 더 잘하게 될걸? 익명성이 보장은 되잖아. 사실 나는 아직 여러분 이름 다 못 내었는데 이름을 못 내었다는 얘기는 아직은 여러분 익명성이 좀 보장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 이름을 다 이제 외우기 시작하고 이름과 이름을 매칭시키기 시작하면 여러분 익명성이 이제 보장이 안 되지. 그래서 명찰을 차는 게 되게 도덕성이 높아지고 공격성은 낮아져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다 명찰 차게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야. 경찰들 이렇게 제복에 명찰 박아놓죠. 군인들, 이게 총을 소지하는 군인들. 그래서 군복에는 이름을 새겨놓는 거야. 왜? 이 총을 소지하는 군인들이 익명성이 보장돼서 딴짓하기 시작하면 이게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군인 경찰들은 다 제복을 입어야 되고 그 제복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사회 비교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죠. 사회 비교.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회 비교를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SNS에 나쁜 모습 올리는 사람들 없잖아. 야, 쟤 또 맛있는 거 먹었네. 쟤 또 좋은 데 갔다 왔네. 뭐 이런 것만 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되게 허세일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그냥 볼 때는 살짝 열등감 들 수도 있지. 그래서 이 SNS가 계속 사회 비교를 되게 부추기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다 잘 살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그 집단으로부터 받은 열등감 같은 게 과소비, 허세, 괜히 뭐 돈도 없으면서 막 스포츠카 사고 막 빚내 갖고 스포츠카 사고 저축 안 하고, 그 사이에 뭐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실 계속 떨어지고 있고 되게 이상한 사람 될 수 있는 거죠. 또 사회적으로 배제가 될 것 같다는 두려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내가 집단에서 왕따를 당할 것 같아.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이런 거에 더 취약한데, 연구 결과가 그래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세계 어디에서든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이런 사회적 배제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 특히 여학생들은 이 SNS를 볼 때 원래 같이 놀던 그룹이 있는데 나 빼고 논 사진이 하나 올라오네. 그거 너무 싫은 거거든. 같이 노는 애들인데 나 빼고 밥 먹은 사진이 올라오네. 그럼 사실 그게 암묵적으로 사회적 배제당한 거야. 또 그렇게 느낄 수 있지. 그리고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감히 나를 왕따시켜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되게 의기소침해지든지 우울해지든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마치 뭐 아니면 더글로리의 문동은이처럼 내가 아주 소시오패스가 돼서 철저하게 복수해주마 이렇게 되든지. 그리고 집단이 가진 자세나 태도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집단,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수학을 못한다라고 여기고 있어. 사실이 아니야.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니지만 그렇게 여기고 있어.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수학자의 길을 선택하는, 또 과학자, 공학자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여성들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영향을 받은 거야. 이런 문화에. 그리고 때로는 이런 고정관념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성취도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해요. 동양 사람들은 공부를 잘한다 라는 이 고정관념이 작용하고 있을 때 자기 자신, 나는 동양인이야, 나는 한국인이야, 이런 거를 어딘가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 시험을 잘 봐. 하나라도 더 맞추는 거지. 근데 반대로 흑인들은 지능이 낮아,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 사회에서 흑인이라는 거를 표시하게 하면은 아프리카계 아메리칸이죠.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는 걸 표시하게 하면은 지능 검사 점수가 실제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시험을 못 보는 거지. 평소 실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으로 이익을 보는 거는 이 고정관념의 이득 또는 이익이라고 하고,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은 고정관념의 위협, threat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으로 인한 이익이 있는 것도 공정한 건 아니고요. 고정관념으로 인한 위협이 있는 것은 더욱 문제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제거하는 게 참 교육에서는 중요한데, 일단 교사나 부모가 고정관념을 표현하지 않아야 되겠죠. 어떤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역시 남자애들은 국어 못하고 영어 못하고 그러면은 그 남자애들은
그 선생님의 말 때문에 국어 못하고 영어 못하는 애가 되는 거야. 실제로 그런 게 아닌데. 또 시험 보기 전에 인종이나 성별을 체크하는 란을 요즘에는 이제 많이 없애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거 하지 말아야죠. 지금 수능 시험 올해 OMR 카드 그거 쓸 때 성별을 체크하게 하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만약에 여전히 그런 걸 하고 있다면 그거 못하게 해야 돼.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잖아. 그리고 이렇게 고정관념을 깬 사람들한테 배움을 얻을 기회들이 많아야죠. 예를 들면 여성 과학자나 여성 수학자에게 배울 기회가 많아지면 여성들도 과학이나 수학 분야, 공학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많아져요. 여성들, 그 고정관념이 자연스럽게 깨진 거지. 그리고 이런 고정관념이라는 게 되게 무의식적으로 작동할 때가 많아가지고, 만약에 이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차별 같은 게 발생했을 때 그 차별을 막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흑인 사진을 보여준 다음에 좋은 단어, 영광, 행복, 성공, 정직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이런 좋은 단어가 나오면은 스페이스바를 누르세요 그렇게 하면은 반응 시간이 느려져. 이게 무슨 얘기냐? 흑인하고 이 좋은 단어들을 매칭시키는 게 약간 거부 반응이 생긴다는 얘기지.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 그 반응 시간이 느려져요. 미국 사람들의 대상으로 실험을 하면 이런 게 나타나. 근데 흑인들한테 흑인 사진을 보여준 다음에 실패, 뭐 끔찍함, 뭐 테러블 이런 거 있죠. 악마, 범죄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을 보여주면서 최대한 빨리 나쁜 단어에 반응해라 그러면은 반응 시간이 빨라져. 우리 뇌에서 이게 매칭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반대로 이런 나쁜 단어에는 반응하지 마세요,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마세요 라고 지시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누르지 말라 그랬는데도 누르는 경우가 있어. 왜? 이 나쁜 단어와 흑인의 뭔가 반응이 되니까는 누르게 되는 거지. 그냥 나도 모르게. 어떤 연구 같은 경우에서는 흑인 사진을 보여준 다음에 마치 뭐 페이스북에 좋아요, 싫어요, 라이크, 디스라이크 누르는 것처럼, 유튜브에서도 좋아요, 싫어요 누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좋아요나 싫어요를 누르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흑인 사진을 보여주면서 좋아요나 싫어요 누르게 하라고 했을 때 옆에서 이국희가 뻔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싫어요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한 명도 없어. 모든 사람들은 다 좋아요를 눌러요. 정말 한 명도 빠지, 100명을 싫어하면 100명이 다 좋아요를 누르는 거예요. 근데 참 연구자들이 아이디어가 좋은데, 이 좋아요나 싫어요를 마우스로 이렇게 쭉 어떤 궤적을 그리면서 가서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좋아요를 누를 때 이 흑인 사진을 보면서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들은 마우스 궤적이 어떻게 되냐면 싫어요 쪽으로 좀 갔다가 돌아 들어가요. 마우스 트레이스죠. 마우스의 궤적을 추적해 보니까 그런 게 많나. 싫어요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암묵적 무의식에서는 싫어요 쪽으로 이미 좀 갔었단 얘기지. 그러고서 좋아요로 눌러요. 근데 백인 사진을 볼 때는 그냥 쭉 가. 좋아요 쪽으로 쭉 가. 근데 그 흑인 사진에 좋아요 누를 때만 돌아 들어가.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집단 무의식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면은 그게 문화이기 때문에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계속 이렇게 흑인들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특히 백인 경찰이 흑인은 범죄자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아니 백인 경찰이 어떤 흑인을 갑자기 붙잡아가지고 너 좀 수상하니까 신분증 좀 보여줄래? 그래가지고 그 흑인이 자기 옷 안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고 지갑을 꺼내서 지갑에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아니 지가 신분증 보여달라고 해놓고서는 지갑 꺼내주려고 안주머니에 손 넣으니까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 16발이나 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 경찰한테 왜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총을 꺼내는 줄 알고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지가 신분증 꺼내라 그래가지고 안주머니에 손 넣어서 지갑 꺼내려고 한 거를 총 꺼내려고 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흑인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요즘까지도 계속 그 캠페인 하는 것 중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캠페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무의식적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일단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라고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겠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냥, 우리 한국 사회도 다문화 사회가 이미 되었고 또 더 많이 되어갈 텐데, 어릴 때부터 우리는 다 같이 사람이야 이런 게 필요해. 그리고 미국은 백인들만 다니는 학교 따로 있고 흑인들만 다니는 학교 따로 있고 또 아시아계만 다니는 학교 따로 있고 지금 그렇거든. 근데 그게 고정관념과 차별을 되게 부추기는 거예요. 어렸을 때 다 같이 그냥 학교 다녀야 되거든. 근데 그걸 부모들이 싫어해서 지금 못하는 거죠, 사실. 애들이 문제가 아니고, 애들은 그냥 섞어 놓으면 알아서 잘 놀아요. 근데 부모들이 그걸 지금 싫어하는 거지.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좀 없어져야죠. 다 같이 학교 다녀야 돼. 백인도 흑인도 아시아계도 다 같이 그냥 같은 학교 다녀야 돼. 근데 지금은 철저하게 분리돼 있지. 또 오바마 대통령처럼 이렇게 고정관념을 깨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나와야 돼요. 또 노벨상 중에서 이과 쪽, 뭐 노벨 화학상이나 의학상이나 이 물리학상 이쪽 이과 쪽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 중에 여성이 좀 많이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고정관념이 깨지거든. 근데 올해도 뭐 수상자들 보니까 거의 많이 남성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과 쪽으로는 남성 수상자들만 노벨상을 받고, 문학상은 지금 우리 한강 씨가 받았죠. 여성이 받고, 그러면 그게 고정관념을 심화시킨다니까. 물론 뭐 노벨상이라는 게 뭐 그런 걸 고려하고 우리는 한 게 아니다, 실력대로 준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가끔은 일부러라도 좀 고정관념을 깨고 좀 상을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현재 기득권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현재 권력을 잡은 집단의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좋죠.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 같은 경우에서도 뭐 지금이야 뭐 오타니 같은 동양인도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류현진, 김하성, 뭐 류현진도 갔다 왔고 김하성이 뛰고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추신수도 갔다 오고. 원래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는 백인들만 하는 경기였어요. 194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최초로 그 고정관념을 깨고, 당시에 이제 브루클린 다저스라는 팀이죠. 그게 LA 다저스의 전신이에요. 브루클린 다저스가 나중에 이제 LA로 옮겨가서 LA 다저스가 된 거니까. 그 브루클린 다저스 팀에서 최초로 이 고정관념을 깨고 제키 로빈슨이라는 흑인 선수를 뛰게 해줬던 거거든, 메이저리그에서. 근데 그 일을 추진한 사람이 누구냐? 당시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계에서 정말 힘있던 백인이 해준 거예요. 힘이 있던, 권력이 있는 기득권층 백인이 제키 로빈슨을 쓰겠다고 하니까
사실 뭐 뒤로는 욕을 많이 하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정관념이 깨진 거죠. 그때부터 이제 유색인종도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됐고, 실력만 있으면. 그리고 지금처럼 메이저리그가 발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쿠바 선수도 올 수 있고, 푸에르토리코에서도 올 수 있고, 베네수엘라에서도 올 수 있고, 얼마나 잘해요 이 선수들이. 호세 알투베 같은 선수도 나오는 거고, 키 작지만은 굉장히 야구 잘하는. 근데 그 시작은 제키 로빈슨이었고, 그 제키 로빈슨을 끌어들였던 게 1940년대 야구계의 권력자. 이 사람은 자기 권력을 되게 좋게 쓴 거지. 고정관념을 깨는 데 쓴 거지. 이 브랜치 리키라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 아니었으면은 언제 유색인종이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을지 잘 상상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앞장서서 고정관념을 깬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 제 나이쯤 돼서 사회 기득권층이 됐을 때 여러분들도 그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회에 있는 고정관념을 내가 가진 권력으로 오히려 그걸 깨주는 사람, 내가 가진 기득권으로 그걸 깨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면 좋겠죠. 사실 그런 사회가 발전하는 거니까. 만약에 메이저리그가 계속 백인들의 경기로 됐었다면은 지금처럼 그렇게 야구가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실력이 안 되는 애들이 그냥 계속 할 테니까. 근데 지금처럼 실력만 되면은 유색인종도 다 받아주니까 이게 막 경쟁이 되면서 더 뛰어난 선수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더 야구 경기가 재밌어지고. 그렇게 돼야죠. 그게 맞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기득권층이 먼저 고정관념을 깨주는 것은 어느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실력 있게 만들고 생산성 있게 만드는데 굉장히 기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네요. 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